이혼하던 날 나는 내가 잃는 건 그저 남편 한 사람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전 남편이 내가 젊은 시절을 바쳐 그와 함께 일궈온 일, 영억 원이 넘는 보석 회사까지 통째로 가져가려 할 줄은 몰랐다. 그러고 나서야 나는 그가 어머니가 내게 남겨준 것들까지 노리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날 이혼 절차를 밟는 동안 규원은 내 맞은편에 앉아 명화가 처음으로 흑자를 냈던 해에 내가 사준 시계를 여전히 차고 있었다. 그는 아주 태연하게 말했다. 혜원아, 우리 좋게 끝내자. 이 일을 우리 둘 다 체면 구기는 일로 만들지 말자. 나는 그 말을 듣고 그저 우스울 뿐이었다. 좋게 끝내자고 말하는 사람은 바로 몰래 회의 명단에서 내 이름을 지우고 설계도에서 내 이름을 빼고 한 걸음씩 나를 우리가 함께 일군 회사 밖으로 밀어낸 사람이었다. 나는 물었다. 그럼 명화는? 규원이 작게 한숨을 쉬었다. 넌 그만둬. 오, 회사 일은 이제부터 내가 알아서 할게. 그 말은 너무도 가볍게 들렸다. 하지만 내 앞에 놓인 서류 뭉치는 조금도 가볍지 않았다. 이혼 관련 서류가 맨 앞에 있었다. 그 뒤에는 지분이 있었다. 디자인, 개인 재산, 그리고 어머니가 남긴 보석 세트까지. 나는 이혼 부분에 서명했다. 그 다음 페이지들에 이르자 나는 펜을 내려놓았다. 이 부분은 서명 안 해. 규헌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이 즉시 달라졌다. 바로 그때 복도에서 시어머니 복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복자 여사는 목소리를 낮출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이 집안에 손주 하나 낳아주지도 못했으면 나갈 때 적어도 재산까지 몽땅 들고 가지는 말아야지. 나는 남편을 돌아보았다. 그가 한마디만 해주면 됐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는 말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여 셔츠 소매를 다시 정리했을 뿐이었다. 바로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규원은 아내 한 사람을 곧 잃게 된다는 사실 때문에 불편한 게 아니었다. 그가 불편한 건 아직 마지막 서명을 받아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종로에 있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 옷도 갈아입기 전에 휴대전화가 울렸다. 검은 바탕에 금색 테두리가 둘러진 전자초대장이 화면에 떴다. GH 크라운 듀얼리 론칭 행사. 그 아래에는 큰 글씨로 한 줄이 적혀 있었다. 1. 영억 원이 넘는 가치의 럭셔리 주얼리 브랜드. 보낸 사람은 남규헌이었다. 나는 화면을 아래로 내렸다. 그의 이름은 창립자 자리에 적혀 있었다. 반면 내 이름은 단 한 줄만 남아 있었다. 전해온 브랜드 초창기에 함께한 동반자. 나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다. 초창기에 함께한 동반자. 11년. 수천 장의 도면. 사람을 더 고용할 돈이 없어 부부가 공방에서 김밥을 먹던 밤들. 어머니가 내게 남긴 보석 세트 전부. 결국 규헌의 새 이야기 속에서 나는 모든 것이 아직 형태를 갖추기 전 그저 함께했던 사람으로만 남았다. 나는 휴대전화를 아버지에게 건넸다. 아버지는 아주 천천히 읽었다. 초대장 끝까지 읽은 뒤 아버지는 그저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가라. 나는 물었다. 아버지는 제가 가서 저 사람이 이기는 걸 보길 바라세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네가 똑똑히 보길 바란다. 남의 물건을 세상 사람들 앞에 내놓고 자랑하는 사람이 과연 조명 아래 얼마나 오래 서 있을 수 있는지. 나는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 뭔가 알고 계세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차를 더 따랐다. 넌 그냥 가라. 어떤 것들은 빛 아래 꺼내 놓을수록 더 숨기기 어려워진다. 그때 나는
그 말의 뜻을 전부 이해하지 못했다. 규헌이 승리를 자랑하려고 보낸 그 초대장이 오히려 그가 모든 것을 잃기 시작하는 날로 나를 이끌게 될 줄도 몰랐다. 내 어머니 전명희는 세상을 떠난 지 이미 여러 해가 지났다. 어머니는 종로에서 귀금속 일을 하던 집안에서 태어났다. 어머니는 평생 재산을 자랑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머니에게는 이 일을 오래 한 사람들조차 걸음을 멈추고 바라볼 정도의 수집품이 하나 있었다. 13개의 보석. 어머니는 그것들의 이름을 붙였다. 13개의 새벽빛. 8.6캐럿짜리 백색 다이아몬드가 하나 있었다. 피전 블러드 루비 한 알. 겨울 수면처럼 짙은 푸른빛의 사파이어 한 알. 그리고 보석 깊숙한 곳에 자연적인 구름 무늬가 자리한 에메랄드 한 알. 어머니는 그것들을 아주 조심스럽게 보관했다. 단지 가치 때문만은 아니었다. 각각의 보석마다 별도의 감정서와 내부 특징 사진과 보험 서류와 어머니가 직접 쓴 메모가 있었다. 그 중에서도 내가 가장 또렷이 기억하는 것은 푸른 사파이어였다. 그 안에는 초승달처럼 휘어진 작은 구름 자국이 하나 있었다. 살아계실 때 어머니는 그 보석을 창가에서 손에 들곤 했다. 빛이 짙푸른 층을 통과하면서 안쪽의 구름 자국을 더 선명하게 드러냈다. 어머니는 나를 불렀다. 혜훈아, 잘 봐. 나는 가까이 다가갔다. 이 자국 보이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는 미소 지었다. 진짜 보석이 귀한 건 흠이 없어서가 아니야. 그 흠이 어느 하나도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귀한 거야. 어머니는 그 보석을 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사람도 마찬가지야. 장례식이 끝난 뒤 아버지는 나를 서재로 불렀다. 탁자 위에는 어머니가 늘 보석 세트를 보관하던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다. 아버지는 자물쇠를 열고 그것을 내 쪽으로 밀었다. 네 엄마가 너한테 남긴 거다. 나는 바로 손을 대지 못했다. 아버지가 보관하세요. 제가 잃어버릴까봐 무서워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네 엄마가 남긴 건 그저 보관하라고 남긴 게 아니다. 자기가 무엇을 쥐고 있는지 아는 사람의 손에 있어야 한다. 아버지는 그 보석 세트를 내게 건넸다. 하지만 원본 서류 전체는 아버지가 별도로 한 부 더 보관했다. 나는 예전에 웃음을 터뜨린 적이 있었다. 아버지는 누가 제 걸 빼앗으려는 것처럼 하시네요. 아버지는 나를 아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나는 낯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낯선 사람이 손을 뻗으면 적어도 도둑인 줄은 아니까. 그때 나는 그저 아버지가 너무 조심스럽다고만 생각했다. 아버지는 한 번도 남편을 의심해야 한다고 내게 말한 적이 없었다. 아버지가 가르쳐 준 것은 아주 단순한 한 가지뿐이었다. 내 것이라면 그것이 내 것이라는 걸 증명할 방법이 있어야 한다는 것. 하지만 그때의 나는 규헌을 너무 믿어서 그런 방법을 쓸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2016년 나와 규헌은 종로의 첫 가게를 열었다. 가게는 너무 작아서 쇼룸 뒤쪽에는 책상 2개만 겨우 놓을 수 있었다. 겨울이면 유리창에 김이 하얗게 서리곤 했다. 나는 작업실에 앉아 차가운 조명 아래에서 보석 하나하나를 살폈다. 규헌은 밖을 돌아다니며 손님을 만나고 거래처를 찾고 작은 주문 하나하나를 받아왔다. 어떤 날은 눈이 많이 내렸다. 그는 신발이 흠뻑 젖은 채 돌아왔고 머리에는 아직 녹지 않은 눈송이들이 붙어 있었다. 들어오자마자 그는 김밥 2줄을 내 앞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사장님, 드세요. 앞으로 1,000억 원짜리 회사의 사장님이 배고파서 쓰러지면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나는 피식 웃었다. 다음 달 월세부터 내고 꿈꿔. 그도 웃었다.
그 시절은 진짜였다. 규호는 나와 함께 고생했다. 손님에게 면전에서 거절당한 적도 있었다. 마음을 바꿔 돌아올 손님 한 명을 기다리려고 가게 밖에서 거의 2시간이나 서 있던 적도 있었다. 나는 한 번도 그의 공을 부정한 적이 없었다. 나는 보석을 알고 디자인을 알고 맨눈으로는 쉽게 알아보기 힘든 작은 흠까지 알고 있었다. 그는 고객을 이해했고 말을 잘했고 한 번의 만남을 계약으로 바꾸는 법을 알았다. 우리는 그렇게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한 사람은 기술을 지키고 한 사람은 길을 열고 규헌이 13개의 새벽빛을 상징 컬렉션으로 쇼룸에 들이자고 제안했을 때 아버지는 곧바로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했다. 나는 오히려 불편했다. 아버지가 이렇게 하시면 그 사람이 아버지가 사위를 믿지 않는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버지는 그저 나를 바라보았다. 그 사람이 잠깐 불편해하는 게 네가 평생 고생하는 것보다 낫다. 결국 계약서는 작성되었다. 규원은 바로 내 앞에 앉아 한 장 한 장에 서명했다. 재산은 내 소유였다. 회사는 합의에 따라 전시하고 이미지를 사용할 권리만 가졌다. 그때는 모든 것이 너무 명확해서 언젠가 그 문구들을 꺼내 증명해야 할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보석들이 별도의 유리 진열장에 놓인 뒤 나는 직접 규원에게 예비 열쇠를 건넸다. 그는 자기 손바닥 위에 놓인 열쇠를 바라보았다. 정말 나한테 주는 거야? 나는 웃었다. 당신은 내 남편이잖아. 부부 사이에 뭐든 따로 잠가두고 살면 너무 피곤하잖아. 규원은 손을 오므려 열쇠를 쥐더니 내가 지금까지도 기억하는 말을 했다. 내가 네가 나를 믿은 걸 후회하게 만들면 무슨 낯으로 네 어머니를 뵙겠어. 그날 나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놓였다. 내가 아주 홀가분한 마음으로 돌아섰던 것도 기억난다. 열쇠는 내 남편의 손에 있었다. 그리고 그때의 나에게는 남편의 손이 그 열쇠를 맡겨둘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이었다. 계약에 따르면 명화 주얼리는 13개의 새벽빛을 전시하고 사진을 찍고 그 유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보석들의 이미지를 브랜드에 사용할 권리만 있었다. 팔 수 없었다. 담보로 잡을 수 없었다. 양도하거나 회사 자산으로 기재할 수도 없었다. 그때 나는 그 조항들이 너무 엄격하다고 생각했다. 나중에야 아버지는 그저 경계를 분명히 해두고 싶었던 것뿐이라는 걸 알았다. 보석들은 쇼룸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놓였다. 손님들이 점점 더 많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반지를 사러 온 사람이 유리 진열장 앞에서 거의 30분 동안 서서 내가 어머니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만 듣기도 했다. 어떤 사람은 물었다. 이 보석들은 전부 대표님이 고르신 건가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어머니가 예전부터 간직해 오시던 것들이에요. 저는 그저 계속 돌보고 있을 뿐이에요. 규원은 자주 옆에 서서 손님에게 웃으며 말했다. 제 아내는 정말 까다롭습니다. 제가 예쁘다고 생각한 보석도 아내 눈에는 통과하지 못할 수 있어요. 아내가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 보석은 저도 감히 팔지 못합니다. 손님들은 웃었다. 나도 웃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정말로 그가 나를 자랑스러워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가 아주 빠르게 다른 한 가지를 배우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했다. 손님들은 내 솜씨를 믿었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믿었다. 저 유리 너머에 놓인 보석들을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돈으로 바뀔 수 있었다. 명화가 유명해질수록 13개의 새벽빛도 더 많이 언급되었다. 한 가족의 소장품이었던 그것은 점차 고객들이 회사 이름을 들을 때마다 떠올리는 상징이 되었다. 처음에 규원은 여전히 말했다. 보석은 네 거야. 회사는 그 빛을 빌리는 것뿐이야. 나는 그 말을 믿었다. 그리고 여러 해 동안
규헌도 다른 말을 한 적이 없었다. 다만 아주 천천히 변한 것이 하나 있었다. 손님들이 그 보석들을 언급할 때마다 그의 시선은 점점 내 어머니의 이야기에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매출 숫자에 머무는 시간은 점점 길어졌다. 명화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했다. 나중에 규헌은 명화 산하의 새로운 럭셔리 브랜드로 GH 크로운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직원들과 거래처, 언론을 상대로 그가 말하는 방식은 그 이름을 점점 남규헌 개인의 제국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종로의 작은 가게에서 시작해 우리는 청담에 쇼룸을 열었다. 그리고 부산, 그리고 대구. 새 매장을 열 때마다 규헌은 몸에 꼭 맞게 재단된 정장을 입고 수많은 카메라 앞에 서서 비전에 대해, 시장에 대해, 한국의 전통 주얼리를 럭셔리 시장으로 끌어올리는 방법에 대해 말했다. 신문에 그의 이름은 점점 더 많이 등장했다. 어떤 기사는 그를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 한국 전통 주얼리를 럭셔리 시장으로 끌어올린 젊은 사업가. 나는 그 기사를 읽고 웃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진심으로 남편이 잘 되는 것이 기뻤다. 나는 오히려 작업실에 앉아 보석을 검사하고 시안을 검토하고 고객들이 당장은 알아보지 못하더라도 몇 년 동안 사용하면 느끼게 될 세세한 부분들을 다듬는 걸 좋아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잡지 한 권을 들고 작업실로 왔다. 아버지는 부산 매장 오픈 행사 한가운데 서 있는 규헌의 사진이 실린 페이지를 정확히 펼쳤다. 아버지는 한동안 바라보다가 물었다. 왜 사진에 너는 없니? 나는 여전히 디자인 도면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저는 무대에 서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저보다 말을 더 잘해요. 아버지는 잡지를 내려놓았다. 앞에 서기 싫은 건 네 권리다. 하지만 너무 오래 뒤에 서 있으면 사람들은 네가 한 번도 거기 없었던 것처럼 이야기하게 된다.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아버지가 너무 많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부부인데 누가 앞에 서든 무슨 상관이에요. 아버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그저 잡지를 접었을 뿐이었다. 그해 말 나는 아주 사소한 몇 가지를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내가 거의 3주를 들여 완성한 반지 디자인 하나가 새 카탈로그에 실렸다. 내 서명은 사라져 있었다. 그 아래에는 이것만 남아 있었다. 미영화 크리에이티브 팀. 나는 카탈로그를 들고 규헌의 방으로 갔다. 여기 왜 내 이름을 뺐어? 그는 흘끗 보기만 했다. 브랜드 부서에서 수정한 거야. 회사도 커졌는데 모든 제품마다 한 사람 이름을 붙일 수는 없잖아.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하지만 이건 내가 디자인한 거야. 규헌은 웃으며 내게 의자를 빼주었다. 내가 네 디자인이 아니라고 한 적은 없잖아. 그냥 표시 방식의 문제야. 나는 여전히 불편했다. 하지만 곧 일에 휩쓸렸다. 그 다음부터는 내게 더 이상 알려주지 않는 회의들이 생겼다. 자금 관련 회의, 브랜드 전략 회의, 확장 계획 회의. 내가 물으면 규헌은 또 말했다. 넌 제품에만 신경 써. 딱딱한 일은 내가 맡을게. 그의 목소리는 너무 다정해서 말만 들으면 누구라도 그가 아내를 배려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나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다. 어느 날 오후 회의실 앞을 지나가다가 유리 너머로 명화의 미래에 관한 프레젠테이션을 보기 전까지는 규헌은 테이블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다. 내가 직접 뽑았던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있었다. 화면에는 회사 이름이 있었다. 매출도 있었다. 전략도 있었다. 3개년 계획도 있었다. 나만 없었다. 나는 밖에 몇 초 동안 서 있다가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회의하는 걸 좋아하지 않잖아. 그 부분은 내가 그에게 맡겼잖아.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아주 이상한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들은 한 번에 밀쳐서 나를 집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다. 그들은 그저 내 의자를 조금씩 멀리 옮긴다. 디자인에서 사라진 이름 하나, 알려주지 않은 회의 하나, 내가 빠진 개업식 사진 한 장. 뒤돌아보았을 때에야 나는 한때 방 한가운데 놓여있던 내 의자가 언제부터 문 밖에 나가 있었는지 깨달았다. 선아라는 초가을의 명화에 들어왔다. 규헌은 짧은 회의에서 그녀를 소개했다. 이쪽은 선아라 이사입니다. 오늘부터 브랜드 전략을 맡게 됩니다. 아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아주 세련되고 현대적인 느낌의 미인이었다. 옷차림도 딱 적당할 만큼 눈에 띄었다. 말투도 부드러웠다. 특히 언제 웃어야 하는지를 잘 알았다. 나를 처음 만난 날 그녀는 말했다. 남 회장님께서 언니가 명화의 영혼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나는 그녀가 내 남편을 남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방식이 너무 자연스러운 게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하지만 곧바로 스스로를 나무랐다. 내가 너무 많이 생각하는 걸지도 몰랐다. 그녀는 직원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아내였다. 나는 남편 옆에 서 있는 젊은 여자라면 누구든 의심하는 그런 여자가 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아라가 온 뒤 회사 안의 변화는 더 빨라졌다. 한 회의에서 그녀는 오래된 컬렉션들에서 개인 이름을 빼자고 제안했다. 큰 브랜드는 한 명의 장인에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화면에 띄워진 프레젠테이션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 제품들은 내가 디자인했어요. 아라는 여전히 미소를 지었다. 언니의 공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명화가 더 멀리 가려면 브랜드의 이미지가 어떤 개인보다도 더 커야 해요. 나는 규헌을 돌아보았다. 그는 나를 보지 않았다. 그저 손에 든 펜을 돌리고 있었다. 아라는 그냥 자기 일을 하는 거야. 넌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예민하다는 말에 나는 입을 다물었다. 내가 동의해서가 아니었다. 직원들 앞에서 다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아직 불륜을 생각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걸 허락하지 않았다. 그들 사이에 무언가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나는 내가 11년 동안 믿어온 것이 생각만큼 단단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까지 인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나는 아직 그것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생일이 오기 전까지는. 아라는 고급스러운 선물 상자를 들고 복자 여사의 집에 나타났다. 복자 여사는 그녀를 보자마자 얼굴이 환해졌다. 알아왔니? 이리 와서 내 옆에 앉아. 나는 주방에서 국을 들고 나오고 있었다. 원래 시어머니 옆자리는 늘 내 자리였다. 그날은 아라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식사 중에 그녀는 아주 자연스럽게 복자 여사에게 차를 따라 주었다. 시어머니는 즐겁게 웃다가 갑자기 말했다. 아라, 같은 여자가 남자 체면을 세워줄 줄 아는 거야. 그녀는 나를 흘끗 보았다. 맨날 작업실에 처박혀서 몸에서 금속 냄새나 풍기고 있으면 어느 남편이 안 질리겠니? 젓가락을 들고 있던 내 손이 멈췄다. 식탁 전체가 잠시 조용해졌다. 나는 규헌을 바라보았다. 그는 한마디 한마디를 분명히 들었다. 나는 그가 이렇게 말하기를 기다렸다. 엄마, 제 아내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는 말하지 않았다. 그저 고기 한 점을 집어 내 그릇에 놓았다. 먹어. 그리고 아이를 달래듯 목소리를 낮췄다. 엄마도 나이가 있잖아. 그런 걸 뭘 마음에 담아. 나는 그릇에 놓인 고기 한 점을 아주 오래 바라보았다. 아라는 고개를 숙인 채 물을 마셨다. 복자 여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계속 식사를 했다. 그리고 바로 그 식사 자리에서 나는 너무 사소해서
듣기만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한 가지를 깨달았다. 하지만 그것은 싸움 한 번보다 더 아팠다. 모욕적인 말 한마디 앞에서도 아내를 지켜주지 못하는 남자가 정말로 고기 한 점을 집어주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생일 식사로부터 몇 달 뒤 우리 부부의 결혼 생활은 마지막 날에 이르렀다. 나는 이혼 부분에는 서명했다. 하지만 내가 지분과 디자인, 개인 재산을 포기하도록 하는 페이지들에는 여전히 내 서명이 없었다. 아마 그것도 규현이 더는 기다리지 못한 이유였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개인 물건을 가지러 청담 쇼룸에 갔다. 나는 여러 해 동안 사용해온 출입카드를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기계에 찍자 화면에는 빨간 줄 하나만 떴다. 나는 다시 시도했다. 여전히 열리지 않았다. 젊은 경비원이 안에서 뛰어나오더니 나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혜원 누나, 출입 권한이 변경됐습니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누가 바꿨어? 그는 고개를 숙였다. 남 회장님 지시입니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손님용 정문으로 들어갔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굴욕적이었다. 수백 번의 밤을 꼬박 세웠던 곳에 이제 나는 남처럼 들어가야 했다. 나는 2층으로 올라갔다. 디자인실의 비밀번호도 바뀌어 있었다. 내가 입력한 예전 비밀번호는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유리 너머로 내가 예전에 앉던 책상이 보였다. 하지만 첫 가게를 열던 날 나와 규원이 함께 찍은 사진은 사라져 있었다. 그 자리에 규원 혼자 서 있는 큰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남규헌, founder and visionary. 나는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founder, 창립자, 단 한 사람. 나는 13개의 새벽빛 전시구역으로 내려갔다. 그곳에 도착해서야 내 발이 정말로 멈췄다. 예전 안내판은 철거되어 있었다. 어머니의 이름은 없었다. 내 이름도 없었다. 가족 소유 자산을 맡아 보관하고 전시한다는 문구도 사라졌다. 그 대신 반짝이는 새 안내판이 붙어 있었다. G. Crown Heritage Collection. 남규헌 브랜드의 기반이 된 유산. 나는 유리 표면에 손을 올렸다. 차갑기만 했다. 그 느낌은 돈을 잃는 것과는 달랐다. 회사를 잃는 것과도 달랐다. 누군가 어머니 묘비의 이름을 바꿔놓고는 그 일이 별로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내게 말하는 것 같았다. 나는 몸을 돌렸다. 바로 그때 베오키가 복도에서 걸어왔다. 그녀는 창고에서 여러 해 일했고 나와 함께 보석 코드를 하나씩 확인하던 사람이었다. 오키는 종이봉투 하나를 가슴에 안고 있었다. 혜원 언니. 언니 물건이에요. 나는 그것을 받아들었다. 그녀는 나를 똑바로 보지 않았다. 그저 아주 작게 말했다. 여기서는 열지 마세요. 심장이 순간 짖는 듯했다. 나는 쇼룸을 나와 몇 블록 떨어진 카페까지 가서야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수천 몇 권과 낡은 확대경 그리고 몇 가지 개인 물건이 들어 있었다. 봉투 맨 아래에는 4번 접힌 종이 한 장이 있었다. 나는 펼쳤다. 딱 2줄이었다. 예전 창고 장부는 아직 있어요. 새 장부는 믿지 마세요. 나는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이혼한 뒤 처음으로 나는 더 이상 울고 싶지 않았다. 고통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 아래에서 다른 무언가가 생기기 시작했다. 의심. 그들이 그저 나를 회사에서 밀어내려는 것뿐이었다면 왜 창고 장부까지 바꿔야 했을까? 나는 손에 든 종이를 꽉 쥐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나는 정말 알고 싶어졌다. 규헌이 내 뒤에서 무슨 짓을 한 걸까? 나는 날이 완전히 어두워진 뒤 종로로 돌아왔다.
아버지는 여전히 서재에 앉아 있었고 책상 스탠드가 오래된 나무 위로 노란 빛을 둥글게 비추고 있었다. 나는 오키가 준 종이를 아버지 앞에 내려놓았다. 예전 창고 장부는 아직 있어요. 새 장부는 믿지 마세요. 아버지는 읽고도 화를 내지 않았다. 그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따라와. 벽에 붙어 있던 나무장은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부터 그 자리에 있었다. 아버지는 책상 아래 서랍에서 열쇠를 꺼내 나무장 문을 열었다. 안에는 금도 은도 없었다. 그저 서류철들이 하나씩 조심스럽게 포장되어 있었고 겉에는 아버지 글씨로 연도와 날짜가 적혀 있었다. 아버지는 두꺼운 서류철 하나를 꺼냈다. 네 엄마 거다. 나는 자리에 앉았다. 첫 장은 상속 서류였다. 그 다음에는 각 보석의 감정서, 보험 서류, 내부 특징 사진, 그리고 13개의 새벽빛을 명화의 전시 목적으로 맡긴 인수인계서가 있었다. 나는 점점 더 빠르게 넘겼다. 몇 년 전 출력해둔 이메일 한 장에서 손이 멈췄다. 보낸 사람은 남규헌이었다. 그가 직접 이렇게 써놓았다. 13개의 새벽빛은 제 아내의 개인 소유입니다. 회사는 합의에 따라 전시할 권리만 있습니다. 나는 그 문장을 아주 오래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아주 잘 기억하고 있었네요. 아버지는 차를 따랐다. 욕심 많은 사람은 안 잊는다. 다른 사람이 잊어주기만 바랄 뿐이지. 나는 휴대전화를 들었다. 전부 찍을게요. 오늘 밤 바로 올릴 거예요. 아버지는 손을 뻗어 막았다. 뭘 하려고? 사람들에게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알리려고요. 그러고 나서 그놈이 오래된 서류다. 효력이 끝난 서류다. 잘못 해석한 거라고 하면 어쩔 거냐. 나는 멈칫했다. 아버지는 찻잔을 내 쪽으로 밀었다. 너 지금 화가 나 있다. 화가 났을 때 진실을 쓰지 마라.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들어온 사람은 아버지와 오랫동안 알고 지낸 공세연 변호사였다. 그녀는 가방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내 앞에 놓인 서류들을 바라보았다. 내 이야기를 다 들은 뒤에도 그녀는 서둘러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그저 물었다. 오늘 밤 속을 풀고 싶어요? 아니면 전부 되찾고 싶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질문에 내 손이 휴대전화에서 떨어졌다. 세연은 노트북을 열었다. 그런 말로 우길 수 없는 것부터 시작하죠. 그날 밤 우리는 서류만 멍하니 들여다본 게 아니었다. 나는 그녀와 함께 GH 크라운 웹사이트를 다시 열었다. 명화의 예전 소개 페이지는 사라져 있었다. 브랜드 연역에서 내 이름도 삭제되어 있었다. 나는 화면 하나하나를 캡처했다. 아버지는 내가 쇼룸에서 가져온 새 카탈로그를 예전 카탈로그 옆에 놓았다. 두 버전이 같은 탁자 위에 나란히 놓였다. 한쪽에는 아직 어머니의 이름이 남아 있었다. 다른 한쪽에는 GH 크라운 헤리테지 컬렉션만 남아 있었다. 세연은 그것들을 보고 말했다. 이건 그대로 보관해요. 날짜, 출처, 전부 명확해야 해요. 나는 계속해서 예전 이메일함을 열었다. 규헌이 보낸 이메일들이 하나씩 나타났다. 그가 직접 소유권을 확인했던 문장들, 내 이름이 들어간 회의록들, 그리고 최근 그것을 지우려 했던 변경 사항들. 거의 자정이 되었을 때 아버지는 나무장을 닫았다. 아버지는 나를 돌아보았다. 진실을 시장 한복판에 끌어내서 사람들이 밝게 하지 마라. 그냥 저들이 말하게 둬. 거짓말하는 사람이 말을 많이 할수록 나중에는 물러설 길이 더 줄어든다. 나는 탁자 위에 쌓인 서류 더미를 바라보았다. 명화에서 출입을 막힌 뒤 처음으로 나는 더 이상 내가 뒤로 밀려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규헌은 자물쇠를 바꿨다.
안내판도 바꿨다. 웹사이트의 이야기까지 바꿨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잊었다. 화면에서는 아주 쉽게 지울 수 있는 것들이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여러 해 동안 보관해온 서류는 그가 원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 다음 날 오후 시어머니가 내게 전화를 걸었다. 복자 여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다. 혜원아, 오늘 저녁에 와서 같이 밥 한 끼 먹자. 어쨌든 한때는 한 가족이었잖니. 나는 한때는 이라는 두 글자를 듣자 마음이 차가워졌다. 그 식사가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도 나는 갔다.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다. 미역국, 갈비찜, 잡채, 예전에 내가 좋아한다는 걸 알던 생선 요리까지. 알아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내가 들어오는 걸 보자 그녀는 아주 빠르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혜원 언니, 오셨어요. 나는 규헌을 바라보았다. 그는 어머니 옆에 앉아 있었고 앞에는 서류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것을 보는 순간 나는 오늘 저녁의 메인 요리는 식탁 위에 있지 않다는 걸 알았다. 복자는 내게 음식을 집어주었다. 먹어. 사람이 완전히 말랐구나. 나는 대답했다. 저는 괜찮아요. 내가 저라고 말하자 그녀는 잠시 멈칫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식사를 시작한 지 몇 분 지나자 규원이 가방을 열었다. 그는 서류 한 묶음을 꺼내 식탁 가운데에 놓았다. 혜원아, 이거 서명해. 나는 그것을 들어 읽었다. 내용은 아주 명확했다. 나는 GH 크라운과 여전히 명화 체계 안에 있는 새 브랜드, 그리고 그들이 명화에서 계승된 것이라고 부르는 자산들에 대해 더 이상 어떤 권리나 이해 제기, 분쟁도 없다는 걸 확인해야 했다. 나는 끝까지 읽었다. 서류를 내려놓았다. 난 서명 안 해. 복자는 즉시 표정이 바뀌었다. 너는 대체 뭘 더 원하는 거니? 규원은 여전히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했다. 지원금을 더 늘려줄 수도 있어. 그는 전보다 더 큰 금액을 말했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내 서명을 돈으로 사려는 거야? 혜원아, 그렇게 듣기 나쁘게 말하지 마. 그럼 이걸 뭐라고 불러?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때 아라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언니도 자기 이미지를 생각해야 해요. 이 일이 커지면 밖에서는 언니가 아직 남 회장님에게 마음이 남아서 일부러 일을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나는 그녀를 돌아보았다. 내 물건을 가져간 사람이 오히려 내가 자기들 이미지를 망칠까봐 걱정하는 거야? 아라의 입가에 있던 미소가 굳었다. 복자는 젓가락을 식탁에 내려쳤다. 애도 못 낳았는데 이 집에서 너를 몇 년이나 참아줬는지 알아? 이제 이혼까지 했는데 언제까지 재산에 매달릴 셈이야.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따지지 않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이게 마지막 식사인 줄 알고 왔어요. 서명하라고 몰아붙이는 자리가 아니라요.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밖으로 나왔다. 다음 날 아침 내 휴대전화가 계속 울렸다. 인터넷에 글 하나가 올라왔다. 그리고 두 번째 글. 그리고 세 번째 글. 아무도 내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는 사람이라면 알아볼 만큼 모든 세부 내용이 충분했다. 대형 주얼리 브랜드 대표의 전처는 아이를 낳지 못했다. 이혼 후에도 여전히 권리를 요구한다. 새 여자에게 질투하는 정황이 있다. 바로 아래에는 이런 댓글이 달려 있었다. 아이도 못 낳으면 자기 주제를 알아야지. 손이 떨려서 휴대전화를 내려놓아야 했다. 나는 다시 집어들었다. 아주 긴 글을 하나 썼다. 전부 말하고 싶었다.
11년. 모든 디자인. 모욕당했던 순간들. 그들이 가져간 모든 것. 아버지가 지나가다 화면을 보았다. 너 지금 화났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는 한마디만 했다. 그럼 올리지 마라. 저들은 네가 실수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그 글을 몇 초 더 바라보았다. 그리고 한 줄씩 지웠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는 침묵하면서도 내가 약하다고 느끼지 않았다. 이제 알 것 같았다. 그들은 나를 인터넷상의 말싸움으로 끌어들이고 싶어 했다. 그리고 나는 그저 진짜 싸움을 위해 힘을 아끼고 있었다. 사흘 뒤 누군가 아버지 집을 찾아왔다. 류은실이었다. 그녀는 명화의 오랜 VIP 고객 중 한 명이었다. 들어오자마자 그녀는 반지 상자 하나를 탁자 위에 놓았다. 얼굴에는 의례적인 표정이 전혀 없었다. 혜원아, 이거 좀 봐줘. 나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내가 아주 또렷이 기억하는 5캐럿이 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다. 그 돌은 내가 직접 골랐던 것이었다. 출고하기 전에 모든 수치를 하나하나 확인한 것도 나였다. 은실은 자리에 앉았지만 아버지가 방금 따라준 찻잔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 지난주에 보험 때문에 반지를 다시 감정받으러 갔어. 첫 번째 감정소에서 내부 특징이 예전 기록과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 나는 그쪽이 잘못 본 줄 알았어. 그래서 다른 곳에도 가져갔지. 그녀는 결과지 2장을 내 쪽으로 밀었다. 거기서도 안 맞았어. 가슴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반지 좀 보여주세요. 나는 확대경을 들었다. 책상 조명이 다이아몬드 위로 곧장 비쳤다. 한 번, 나는 각도를 바꿨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들여다봤다. 등골이 서서히 차가워졌다. 그 돌은 여전히 진짜 다이아몬드였다. 육안으로 보이는 투명도도 여전히 아주 좋았다. 업계 사람이 아니라면 거의 아무것도 알아차릴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내가 예전에 넘겨준 돌을 기억하고 있었다. 오른쪽 아래 가장자리 가까이에 바늘끝만한 내포물이 하나 있어야 했다. 그게 거기에 없었다. 대신 위쪽으로 치우친 다른 흔적이 있었다. 나는 확대경을 내려놓았다. 은실이 나를 바라보았다. 어때? 나는 섣불리 단정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다. 은실 언니, 이게 제가 예전에 언니께 골라드린 돌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말은 명화가 내 돌을 바꿔치기 했다는 거야? 누가 바꿨는지 어디서 바뀌었는지는 아직 결론 내릴 수 없어요. 하지만 내부 특징은 제가 예전에 넘겨드린 돌과 맞지 않아요. 은실이 벌떡 일어났다. 나는 너를 믿어서 이 반지를 산 거야. 광고 때문에 산 게 아니야. 규원 때문에 산 것도 아니야. 나는 내 손을 믿었어. 나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알아요? 그리고 언니는 화낼 권리가 있어요. 그녀는 나를 아주 오래 바라보았다. 그럼 이제 나는 누굴 믿어야 해? 그 질문에 목이 메었다. 그녀가 목소리를 높여서가 아니었다. 내가 당장 답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시간을 주세요. 책임을 피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 돌이 어디서, 언제, 누구에 의해 바뀌었는지 알아야 해요. 처음부터 조용히 있던 아버지가 그제야 반지 상자를 가까이 끌어당겼다. 은실 씨, 예전 감정서와 영수증, 그리고 새 감정서도 다 가지고 계시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전부 가져왔어요. 나는 그녀가 가방에서 꺼낸 서류들을 바라보았다. 심장이 점점 더 빠르게 뛰었다. 그 순간부터 이 일은 더 이상 한 아내가 남편에게 회사를 빼앗긴 이야기만이 아니었다. 이 반지의 돌이
정말 내가 넘겨준 뒤에 바뀐 것이라면 누군가는 내 이름과 내 기술과 내가 여러 해 동안 쌓아온 신뢰를 이용해 고객에게 약속과 다른 물건을 팔았을 수도 있었다. 이혼한 뒤 처음으로 나는 정말 두려웠다. 돈을 잃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었다. 명화를 잃는 게 두려운 것도 아니었다. 언젠가 전혜원을 믿고 물건을 샀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며 이렇게 물을까봐 두려웠다. 도대체 우리에게 넘긴 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오키는 밤 9시가 가까워졌을 때 모르는 번호로 내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기 너머로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멀리서 병원 안내 방송 소리만 들렸다. 혜원 언니. 나는 바로 그녀의 목소리를 알아들었다. 오키야, 너 어디야? 언니, 이 번호로 다시 전화하지 마세요. 내일 아침에 병원 뒷문 옆 죽집으로 나와 주실 수 있어요? 저한테 한 30분밖에 없어요. 말을 마치자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도착했다. 작은 가게였고 탁자와 의자가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환자 보호자들이 계속 드나들었고 손에 약 봉투를 가득 들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오키는 몇 분 늦게 왔다. 그녀는 낡은 외투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낮게 묶었으며 눈 밑은 검게 내려앉아 있었다. 앉자마자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혜원 언니, 저 서명했어요. 나는 무엇에 서명했는지 묻지 않았다. 나무라지도 않았다. 그저 따뜻한 차를 그녀 쪽으로 밀어주었다. 처음부터 말해봐. 오키는 입술을 깨물었다. 엄마가 오래 치료받고 계세요. 매달 병원비가 모자라요. 남 회장님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두 손을 맞잡아 꽉 쥐었다. 성환 오빠가 새 창고 장부에 서명하지 않으면 일을 그만둬야 한다고 했어요. 지금 제가 직장을 잃으면 엄마를 뭘로 돌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라는? 오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도 있었어요. 서류가 통일되지 않으면 GH 크라운에 문제가 생긴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혼한 사람 한 명의 일 때문에 회사 전체에 피해를 주지 말라고 했어요.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제가 잘못한 거 알아요. 하지만 그때 너무 무서웠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키는 가방을 열었다. 그녀는 갈색 봉투 하나와 작은 메모리 카드 하나, 그리고 몇 장의 종이를 아주 조심스럽게 접어 꺼냈다. 원본은 가져올 엄두가 안 났어요. 하지만 장부를 고치기 전에 제가 사진을 찍어뒀어요. 나는 복사본을 펼쳤다. 보석 코드들이 하나씩 나타났다. 입고 날짜, 상태, 인계자. 그러다 아주 선명한 한 줄이 눈에 들어왔다. 13개의 새벽빛, 전혜원의 위탁 보관자산, 소유자의 확인 없이는 출고 또는 인계할 수 없음. 나는 계속 넘겼다. 17페이지, 그리고 19페이지. 나는 고개를 들었다. 18페이지는 어디 있어? 오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탁자를 내려다보았다. 찢겨 나갔어요. 그 페이지에는 피전 블러드 루비가 기록돼 있었어요. 내 심장이 세게 뛰었다. 그 루비는 어디 있어? 오키는 떨기 시작했다. 언니가 이혼하기 약 2주 전에 성환 오빠가 서류를 가져갔어요. 그 뒤로 루비는 원래 있던 칸에 없었어요. 누가 허락했어? 회장실에서 내려온 짓이라고 했어요.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규헌도 알고 있었어? 오키는 울었다. 이번에는 대답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네, 알고 있었어요. 등 전체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 들었다. 왜 이제야 말하는 거야? 오키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엄마가 제가 서명한 걸 아셨어요.
딱 한마디만 하셨어요. 그녀는 목이 메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살자고. 함부로 서명한 내 손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되게 하지는 말라고요. 나는 눈앞의 여자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두려워서 한 번 잘못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다시 돌아왔다. 자기 직장을 잃게 만들 수도 있는 것들을 들고서 나는 그녀에게 휴지를 건넸다. 오키야, 네가 아무 피해도 입지 않을 거라고 약속할 수는 없어. 하지만 네가 사실대로 말한다면 저 사람들이 너 혼자 모든 걸 뒤집어 쓰게 하지는 않을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메모리 카드를 손에 쥐었다. 거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작았다. 하지만 그 순간 그것은 13개의 새벽빛에 있는 어떤 보석보다도 무거웠다. 처음으로 규원이 단지 내 이름을 지우려고 했던 것만이 아니라는 증거를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결혼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내 자산을 옮기기 시작했다. GH 크라운 론칭 행사는 한강변의 고급 호텔에서 열렸다. 로비 밖에서부터 새 브랜드의 금색 로고가 검은 배경 위에 높이 걸려 있는 것이 보였다. 규원은 자신이 이겼다는 걸 증명하는데 필요한 사람들을 거의 모두 초대했다. 은행 관계자, 보험사 관계자, 언론, VIP 고객, 명화와 함께 일했던 주요 파트너들. 행사 전날에는 아버지 집으로 선물 상자 하나까지 보냈다. 안에는 은색 드레스가 들어 있었다. 아라는 바로 그날 저녁 내게 전화를 걸었다. 언니가 그걸 입으면 정말 예쁠 거예요. 카메라에도 잘 나올 거고요. 그리고 그녀는 덧붙였다. 사람들이 언니가 참석한 걸 보면 두 분이 아주 좋게 헤어진 줄 알 거예요. 나는 상자 안에 놓인 드레스를 바라보았다. 예뻤다. 고급스러웠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위해 준비해둔 역할에 딱 맞았다. 단정하게 차려입고 무대 아래 앉아 미소를 지으며 전 남편이 자신의 공을 가져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전처. 나는 상자 뚜껑을 닫았다. 다음 날 저녁 나는 단순한 검은색 드레스를 입었다. 아버지가 함께 갔다. 아버지는 여러 해 동안 쓰던 낡은 가죽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준비해둔 서류들이 들어있었다. 로비 문을 지나기 전에 내가 물었다. 아버지, 바로 꺼낼까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일단 저놈이 자기 이야기를 먼저 하게도. 행사가 시작되었다. 조명이 어두워졌다. 규헌은 박수 속에서 무대 위로 올라갔다. 그는 종로에서 시작했던 초창기 이야기를 했다. 명화를 작은 가게에서 1-0억 원이 넘는 가치의 주얼리 브랜드로 키운 이야기를 했다. 뒤쪽 스크린에는 옛 사진들이 계속 흘러나왔다. 첫 번째 쇼룸. 매장을 하나씩 열어가던 순간들. 한때 큰 반향을 일으켰던 컬렉션들. 하지만 어머니는 없었다. 아버지는 단체 사진 한 장에 잠깐 등장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내가 그린 디자인들은 아주 그럴듯한 한 줄로 소개되고 있었다. GH 크라운 팀의 창의적 성과. 나는 아래에 앉아 있었다. 일어나지 않았다. 반응하지도 않았다. 아버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의자 옆에 놓인 가죽 가방 위에 한 손을 올려놓았다. 그러다 규원이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밤 가장 중요한 순서입니다. 직원 2명이 검은 벨벳 천으로 덮인 유리 진열장을 밀고 나왔다. 내 심장이 세게 뛰었다. 천이 거쳤다. 13개의 새벽빛이 조명 아래 모습을 드러냈다. 행사장 전체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규헌이 마이크를 들었다. 이것이 GH 크라운의 기반이 된 유산입니다. 내 옆에서 의자가 움직이는 소리가 분명히 들렸다. 아버지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직원 한 명이 아버지에게 마이크를 건넸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미소를 짓고 있었고 미리 준비된 질의응답 순서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아버지는 무대 위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규헌아. 그는 잠깐 멈칫했지만 여전히 미소를 지었다. 네, 아버님. 방금 이 보석들이 GH 크라운의 유산이라고 했지? 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물었다. 그럼 주인은 누구냐? 규헌의 얼굴에 있던 미소가 굳었다. 그가 대답했다. 이것은 브랜드의 기반이 되는 자산입니다. 아버지는 목소리를 바꾸지 않았다. 어디에 쓰이는지 묻는 게 아니다. 주인이 누구냐고 물었다. 행사장 전체가 조용해졌다. 규헌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짧은 몇 초 동안 나는 아버지가 옳았다는 걸 알았다. 규헌이 자기 이야기를 먼저 하게 두는 것. 그가 그 단순한 질문 하나에도 대답하지 못하는 순간부터 그 무대는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었다. 규헌은 아주 빠르게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여러분, 이건 단지 집안 내부의 문제입니다. 이혼 이후 몇 가지 오해가 생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따로 해결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다. 하지만 마이크를 쥔 손에는 힘이 더 들어가 있었다. 아버지는 따지지 않았다. 그저 낡은 가죽 가방을 열었다. 13개의 새벽빛 위탁 보관 계약서를 꺼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울지 않았다. 11년의 결혼 생활을 다시 이야기하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말했다. 저는 13개의 새벽빛을 명화에 양도한다는 서류에 서명한 적이 없습니다. 이 보석들을 GH 크라운으로 넘기는데 동의한 적도 없습니다. 은행 관계자가 즉시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이 컬렉션을 새 브랜드의 기반 자산으로 소개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규헌이 그쪽을 바라보았다. 단지 홍보를 위한 표현일 뿐입니다. 보험사 측은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말했다.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다면 실물 공개를 일단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방금 전까지 잔을 들고 축하하던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유리 진열장을 바라보았다. 서류상의 오해일 뿐이라면 현물을 확인해 보지. 규헌이 멈칫하는 게 보였다. 아주 잠깐이었다. 하지만 나는 보았다. 푸른 사파이어가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꺼내졌다. 나는 아버지가 가져온 작은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어머니의 오래된 확대경이 들어 있었다. 그것을 손에 쥐자 손이 차가워졌다. 나는 진짜 사파이어를 아주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보석 안에는 초승달처럼 휘어진 구름 자국이 하나 있었다. 어머니가 내가 젊었을 때부터 보여주던 것이었다. 나는 몸을 숙여 들여다봤다. 한 번, 보이지 않았다. 나는 빛의 각도를 바꿨다. 다시 들여다봤다. 여전히 없었다. 대신 아주 작은 내포물 자국이 다른 쪽으로 치우쳐 있었다. 나는 확대경을 내려놓았다. 목이 바싹 말랐다. 이건 어머니가 남긴 그 사파이어가 아닙니다. 행사장 전체가 즉시 술렁였다. 규헌이 무대에서 내려왔다. 혜원아, 몇 초 보고 어떻게 그렇게 단정해?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이 돌이 무엇인지는 아직 말하지 않았어. 누가 바꿨다고도 말하지 않았고 나는 앞에 놓인 트레이를 가리켰다. 그저 원래 사파이어의 내부 특징과 맞지 않는다고 말한 거야. 그리고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럼 진짜는 어디 있어? 규헌은 대답하지 않았다. 바로 그때 행사장 끝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혜원 언니가 바꾼 게 아니에요. 모두가 뒤를 돌아보았다. 오키가 문 근처에 서 있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두 손이 너무 떨려서 가방을 가슴에 꽉 안고 있어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 앞으로 걸어왔다.
저는 창고 담당자입니다. 예전 창고 장부에는 13개의 새벽빛이 해온 언니의 위탁 보관 자산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규헌의 얼굴빛이 변했다. 성환이 즉시 앞으로 나섰다. 오키 씨,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라를 바라보았다. 규헌 오빠, 성환 오빠, 그리고 아라 언니가 저한테 새 창고 장부에 서명하라고 했어요. 아라의 손에 있던 잔이 떨어졌다. 붉은 와인이 밝은색 카펫 위로 번졌다. 규헌이 소리쳤다. 지금 네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 오키는 움찔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다. 알아요. 저는 회사에서 월급을 받아요. 사실과 다른 내용에 서명하라고 월급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 말에 행사장 전체가 잠시 조용해졌다. 보험사 측은 즉시 모든 보석의 현 상태를 그대로 보존해달라고 요구했다. 은행 관계자는 자산 공개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VIP 고객들은 휴대전화를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다. 무대 위에는 빨간 리본이 여전히 팽팽하게 걸려 있었다. 금색 가위도 은색 쟁반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이제 아무도 오픈 행사를 떠올리지 않았다. 규헌은 조명을 준비했다. 언론을 준비했다. 손님들을 준비했다. 심지어 전처까지 아래에 앉혀 자신이 정상에 오르는 걸 지켜보게 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결국 그는 리본 하나조차 자르지 못했다. 실패로 끝난 론칭 행사 이후 규헌은 내게 전화해 사과하지 않았다. 진짜 사파이어가 어디 있는지 묻지도 않았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또 다른 이야기를 밖으로 퍼뜨리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내 휴대전화에는 알림이 계속 떴다. 13개의 새벽빛에 있던 피전 블러드 루비가 사라졌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암시된 사람은 나였다. 어떤 기사에서는 이런 질문까지 던졌다. 방금 컬렉션의 소유권을 주장한 전처가 사라진 보석과 관련이 있는가? 나는 다 읽고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이번에는 전처럼 화가 나서 떨리지는 않았다. 그저 차갑게 식는 느낌만 들었다. 규헌은 지난 몇 달 동안 해오던 일을 그대로 하고 있었다. 진실을 지울 수 없으면 이야기를 바꾸는 것. 아버지는 내 맞은편에 앉아 천천히 차를 따랐다. 저놈은 지금 네가 그 보석을 가져가지 않았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게 만들려는 거다. 나는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루비는 제가 이혼하기 전에 이미 창고에서 나갔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시간에 말하게 두면 된다. 이번에는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오키가 보관한 복사본을 통해 루비가 원래 보관 위치에서 빠져나간 시점은 내가 이혼 서류에 서명하기 약 2주 전으로 확인되었다. 그 다음 예전 복도 CCTV 기록을 대조했다. 한 영상에서 진성환이 보석 보관함을 들고 나타났다. 성환 옆에는 아라가 함께 있었다. 두 사람은 저녁에 창고 구역을 빠져나갔다. 나는 없었다. 내 서명도 없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때 나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상태였다. 하지만 규헌의 모든 해명을 실제로 무너뜨린 흔적은 바로 그가 보낸 이메일 안에 있었다. 한 금융거래의 흐름이 추적되었다. 그 루비는 아라와 거래 관계가 있는 미디어 회사와 관련된 단기 자금의 담보 서류에 들어가 있었다. 그리고 세연은 내 앞에 이메일 한 장을 놓았다. 읽어봐. 나는 화면의 문장을 바라보았다. 보낸 사람은 아라였다. 받는 사람은 규헌과 성환이었다. 론칭 행사만 넘기면 그 보석은 다시 돌려놓을 거예요. 해오는 이미 창고 출입 권한이 막혔어요. 나는 한 번 읽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읽었다. 세 번째가 되어서야 마우스에서 손을 뗐다.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내 출입 카드가 막혔다. 방 비밀번호가 바뀌었다.
카탈로그에서 내 이름이 지워졌다. 창고 장부가 수정되었다. 이혼 뒤 화가 난 남편 때문이 아니었다. 규원은 내가 정확한 시기에 들어오지 못해야 했다. 내가 루비가 어디로 갔는지 보지 못해야 했다. 사파이어가 바뀐 걸 알아차리지 못해야 했다. 내가 젊은 시절을 바쳐 일궈온 명화라는 이름 아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발견하지 못해야 했다. 조사는 여러 주 동안 이어졌고 진실은 조금씩 드러났다. 상속 서류와 위탁 보관 계약서는 13개의 새벽빛이 내 소유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예전 창고 장부와 새 장부에서는 여러 기록이 수정된 사실이 드러났다. 감정기관은 일부 보석이 무단으로 이동되었거나 교체된 흔적이 있다고 확인했다. 어머니의 진짜 사파이어는 결국 명화의 보조 창고에 있던 보관함에서 발견되었다. 겉에 보관 코드는 바뀌어 있었지만 안쪽에 초승달처럼 휘어진 구름 자국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은행은 GH 크라운의 브랜드 소개 자료에 사용된 자산 부분을 다시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한때 나를 탐욕스러운 전처라고 불렀던 기사들도 점차 아라와 연관된 홍보팀에서 퍼져나간 흔적이 드러났다. 그리고 새로운 결과가 하나씩 나올 때마다 규헌은 또 하나씩 잃었다. 하지만 내가 가장 기억하는 장면은 아주 평범한 어느 아침에 일어났다. 그날 명화 주주총회는 조사 진행을 위해 그의 경영 권한을 일시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규헌은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했다. 그는 로비를 지나갔다. 곧장 위층으로 올라갔다. 회장실 문 앞에 도착해 카드를 단말기에 댔다. 신호음이 울렸다. 빅, 빨간불. 그는 다시 시도했다. 빅, 여전히 빨간불이었다. 근처에 있던 보안 직원이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남 회장님. 이사회에서 출입 권한을 변경했습니다. 규헌은 문 앞에 가만히 서 있었다. 바로 그 문이었다. 바로 그 시스템이었다. 불과 몇 달 전 그는 내 출입 권한을 막으라고 지시해 내가 함께 일군 회사에서 나를 외부인으로 만들어버렸다. 이제 아무도 그를 꾸짖지 않았다. 아무도 웃지 않았다. 그저 차가운 기계음만 반복되었다. 출입이 거부되었습니다. 오키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통쾌하지 않았다. 그저 어떤 결과는 누군가 일부러 만들어낼 필요조차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길을 충분히 멀리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는 스스로 더 이상 열리지 않는 문 앞에 서게 된다. 일주일 뒤 청담 쇼룸 앞에 GH 크라운 간판이 철거되었다. 그날 나는 볼 일이 있어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규헌은 길 건너편에 서 있었다. 흰색 정장도 없었다. 카메라도 없었다. 아라도 곁에 없었다. 그가 나를 바라보았다. 나도 그를 보았다.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울렸다. 나는 꺼냈다. 화면에 그의 이름이 떴다. 남규헌. 나는 번호를 차단하지 않았다. 전화기를 끄지도 않았다. 그저 벨이 저절로 끊길 때까지 울리게 두었다. 그리고 계속 걸어갔다. 그가 아프길 바랐기 때문이 아니었다. 정말로 더 이상 그와 할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후 어느 비 오는 오후 복자 여사가 아버지 집에 왔다. 그녀는 화장도 하지 않았다. 손에는 평소 내가 자주 보던 명품 가방도 없었다. 그녀는 내 앞에 한참 앉아 있다가 입을 열었다. 해오나. 나는 차를 따랐다. 그녀는 찻잔을 내려다보았다. 내가 부탁하마. 규원이가 잘못했다. 그래도 한때는 네 남편이었잖니. 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니 이 집안에서 몫을 가질 자격도 없다고 말했던 여자를 바라보았다. 한때는 그녀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나를 딸이라고 한 번만 불러줘도 하루 종일 기뻤을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꾸짖지 않았다. 그녀가 했던 말들을 다시 꺼내지도 않았다. 그저 대답했다. 복자 어머님, 제가 그 사람을 밀어 떨어뜨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스스로 거기까지 걸어간 거예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나는 말을 이었다. 저는 그저 밑에서 그 사람을 받쳐주는 걸 그만뒀을 뿐이에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처음으로 나는 그녀에게 더 이상 대답할 말이 없는 모습을 보았다. 그해 말, 나는 인사동에서 작은 전시회를 열었다. 레드카펫은 없었다. 로비를 가득 채운 꽃도 없었다. 아무도 그것을 제국이라 부르지 않았다. 입구와 안내판에는 이름 하나만 적혀 있었다. 13개의 새벽빛. 13개의 유리 진열장이 작은 반원 모양으로 놓였다. 각 보석 아래에는 정확한 이름이 적혀 있었다. 정확한 출처, 정확한 소유자, 그리고 어머니가 남긴 정확한 이야기. 오키는 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워 데리고 왔다. 할머니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말라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그녀는 내 손을 잡았다. 우리 아이가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는 오키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뒤에 서 있었고 눈은 이미 붉어져 있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제가 준 게 아니에요. 오키 씨가 스스로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는 멀지 않은 곳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어머니의 오래된 확대경이 들려 있었다. 나는 다가갔다. 아버지. 아버지가 돌아보았다. 예전부터 규원이 저런 사람이 될 거라고 알고 계셨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사람 마음이 언제 변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는 유리 진열장 안에 보석들을 바라보았다. 그러니 자기 것이라면 적어도 자기가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는 알아야 한다. 나는 다시 13개의 새벽빛을 바라보았다. 진짜 사파이어는 제자리로 돌아와 있었다. 조명 아래에서 초승달처럼 휘어진 작은 구름 자국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났다. 11년의 결혼 생활은 되돌릴 수 없었다. 내가 규원에게 바친 젊은 시절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그날 13개의 유리 진열장 앞에 서서 나는 더 이상 내가 잃은 것들을 세고 싶지 않았다. 내 이름은 제자리로 돌아왔다. 어머니의 이름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아주 오랜 세월 만에 처음으로 나는 내가 한때 그곳에 있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더 이상 누구의 뒤에 설 필요가 없었다. 나는 사파이어 앞에 섰다. 작은 구름 자국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예전에 어머니는 진짜 보석의 흔적은 완전히 똑같이 흉내낼 수 없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이제야 나는 그 말이 보석만을 두고 한 말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다른 사람은 간판을 바꿀 수 있다. 카탈로그에서 내 이름을 지울 수도 있다. 심지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과거 전체를 다시 이야기하려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다시는 하지 않을 서명이 하나 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도록 허락하는 서명.